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하넷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여러분들 2008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2008년이 왜 터졌죠? 2008년은 모기지, 뭐 정확히 말하면은 레지던셜 리얼 에스테이트가 터진 게 바로 2008년 사태죠. 왜 갑자기 저렇게 부동산 하나가 무너진다고, 왜 갑작스럽게 저렇게 뭐 안 좋게 금융 위기가 터지고 그럴까 궁금한 적이 없으세요? 왜 그냥 은행 하나가 망한다고, 레버리지가 쌓인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그 사이즈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레버리지의 시장 사이즈 너무 궁금하지 않아? 여러분들 전 세계의 모든 파생 상품을 합치면 얼마만큼의 금액이 나올까요? 자, 여러분들 지구 전체의 부동산 가격을 합치면 약 270 트릴리언 달러가 나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전체 재산을 다 합치면 약 360 트릴리언 달러가 조금 넘는 가격이 나와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주식의 가격을 다 합치면 90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지구 전체의 빚을 다 합치면 281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나오는데, 파생상품의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말이죠, 1 쿼드릴리언 달러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단위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파생상품의 사이즈가 여러분들 130경원이에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과 모든 주식을 다 합쳐도 저 파생상품의 가격을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나경원 아니에요. 130경원이에요. 130경원이야. 나도 저 단위 처음 들어봐. 어마어마한 단위의 돈이 저렇게 파생상품에 쌓여 있으니, 여러분들 파생상품이 터지면은 경제 위기가 오고 말죠. 저거 어떻게 버틸 거야. 130경원이 터질 수 있다는데. 이 파생상품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니까, 자, 모기지 파생상품이든 모든 파생상품이든 그 레버리지가 꺼지기 시작하면 버블이 꺼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원래는 사실 이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었어요. 파생상품이 언제부터 갑작스럽게 커지기 시작했냐면은, 옛날에 한 2000 몇 년도지 정확하게 기억는데 2000년도쯤에 빌 클린턴이라는 대통령,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려나 모르겠네. 되게 오래된 대통령이라 그래도 웬만한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Modernize 뭐 파생상품 액트라고 해서, 정확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작스럽게 파생상품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야 이제 우리 요즘 파생상품도 뭐 현대화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이길까, 뭐 예를 들어서 막 한국하고 뭐 일본하고 축구로 붙는다고 합시다. 축구로 붙는다고 하면은 A라는 은행이 뭐 예를 들어서 저기에다가 난 한국이 이기는데 베팅할게 라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은행 3은 난 저 은행 A가 이긴 거에 베팅을 할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하게 쌓여가지고 파생상품 갑자기 얼굴이 이러냐, 이 생겨가지고 지 파생상품 사이즈가 지금은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오는데, 정말 지대한 일을 한 인물이 바로 이 빌 클린턴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근데 이거가 지금 가장 weak link, 가장 약한 연결고리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은행들이 뽑는 게 바로 이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자, 왜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냐? 자, 이 트랩이라는 정보에 따르면, 웹사이트 정보에 따르면 2,700억 달러의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용 모기지가 만료가 될 예정이에요. 만료가 되는 게 뭔 문제인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만료가 될 모기지가, 채권들이 1조 4천억 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큰 돈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일단은 요런 채권들을 들고 있으면, MBS들을 들고 있어주면, 만약에 이게 만기가 되면은 리파이낸싱을 해야 돼요. 이제 만기가 됐어. 오케이, 너 여러분 여태까지 이자만 갚아왔죠? 이자만 갚아왔는데 이제 현금 한꺼번에 본액을, 모든 금액을 갚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만기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원래는 대출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을 해줬던 실리콘밸리 뱅크라든지 시그니처 뱅크라든지, 원래 이런 중소규모 은행들이 최근에 2008년 이후로는 이런 큰 모기지, 레지덴셜 모기지나 레지덴셜 채권에 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실리콘밸리 뱅크든 시그니처 뱅크든. 근데 이 두 은행이 여러분들 어떻게 됐죠? 대규모 실패로
사실상 나가리가 됐죠. 근데 말이에요. 이런 중소규모 은행들이 사실상 모든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80%를 여러분들 이 중소규모 은행들 다 합쳐봤자 JP모건 사이즈도 안 되는데 재미난 건 이 중소규모 은행들이 다 합쳐서 모든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거의 80% 가까이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2,500억 달러가 안 되는 내가 자산 관리하는 부분이 2,500억 달러가 안 되는 은행들이 다 합쳐서 80%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연준에서 조사를 보냈어요. 근데 이 은행들이 지금 은행들 터지는 거 보고 사실 저번에도 전번 말씀드렸지만 20만 불 대출해 주기로 한 사람이 2만 불을 바꿨단 말이야. 그 말 뜻은 뭐야? 대출에 대한 문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에 대한 문턱을 높이면은 내가 지금 당장 대출한 거가 사실상 리파이낸싱이 될 확률이 적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아니면 조건이 안 좋아지거나. 근데 지금 이미 부동산을 리파이낸싱 한마디로 이걸 뭐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새로 이자율을 받기에는 뭔가 지금 이미 이자율도 높고 이미 지금 문턱도 높은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 아래서 갑작스럽게 돈을 많이 빌려주던 은행 두 개가 터져버리기도 했고 이미 이자율은 얘네들이 지금 집을 샀던 때 오피스용 부동산을 샀던 때에 비하면 거의 1.5배 가까이 이자율이 오른 상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들어서 상업용 부동산도 여러분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상업용 부동산 종류도 일단 첫 번째는 레지덴셜 멀티 패밀리 하우스가 있어요. 아파트 같은 이런 단지를 조성을 해서 클라이언트들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파는 형태의 상업용 부동산이 있는가 하는 반면 제가 항상 좀 뭔가 집중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오피스용 부동산에 조금 집중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집중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러분들 공실률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오피스를 1층에서 100층까지 갖고 있으면 그중 얼마만큼이 비어있는가 얼마만큼의 방이 비어있는가를 알려주는 부분을 공실률이라고 해요. 공실률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이는 렌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내가 100층짜리 오피스를 소유하고 있어. 근데 그중 1층에서 10층까지가 비어 있어. 그럼 난 10%의 공실률이 있는 건데요. 이 공실률이 높아진다는 건 내가 받아줄 수 있는 렌트비가 적어든다는 거. 렌트비가 줄어든다는 건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렌트비가 줄어들면 내가 은행에다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겠죠. 내 이자도 갚고 본금도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아주기 위해서 그 렌트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생긴 거죠.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내가 전 뉴욕 지역에 렌트비가 줄어들고 있는 걸 은행들이 알고 있게 돼요. 자, 은행들이 알고 있게 되면은 만약에 이 은행들이 제3자가 와서 나 이 오피스 사기로 했거든. 나 대출 좀 해줄래라고 은행한테 물어보면 은행은 이 은행의 이 오피스에 대한 밸류를 높게 생각할까요? 예전보다 공실률이 높아져서 렌트비를 적게 받게 되는데 과연 요거를 예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잉 파워 자체가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파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관련해서도 2차 압박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거래량을 보잖아요. 오피스용 부동산, 혹은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상업용 부동산도 똑같지만 거래량이 완전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스프레드가 오피스용 부동산에 스프레드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어요. 스프레드라는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 오피스용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입장과 살려고 하는 입장의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실질적인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온 거예요. 다만 오피스용 부동산에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점이 나오는 건데 오피스용 부동산은 보통 리스 계약을 할 때 렌탈 계약을 할 때 한 달 2달 계약이 하는 게 아니라 년 단위로 한 몇 년 5년 10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단은 이게 연체가 되는 데까지 반영되기까지가 좀 느린 편이에요. 그 느린 편을 감안을 해서 지금 오피스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위클링, 가장
약한 연결고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공실률이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오피스용 부동산 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공실률이 여러분들 18.5%예요. 근데 지금 뉴욕의 공실률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그걸 넘어서 19% 가까이, 18.7%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형은행들은 앞다퉈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줄여가고 있는 중이고요. 대출 조건도 높아졌지, 이자율도 높지. 지금 내가 리파이낸싱 새로운 이자를 받기에는 또 지금 내 연준이 나한테 주는 이자도 높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어느 정도, 정확히 말하면 오피스용 부동산이 진퇴양난인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일단 거기에서 이어지는 말인데, 이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는 건 사실 은행에 연쇄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사태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이 위클링크, 약한 연결고리라는 거지, 상업용 부동산이 무조건 터질 거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상업용 부동산에서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면 연준에서는 이거를 감당을 안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연준에서 와서 상업용 부동산 터질 것 같아? 유동성 넣어줘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줘야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좀 더 대출을 해주고, 요거에 대한 좀 예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주거용 부동산, 멀티패밀리용 부동산은 지금 의외로 비중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가격들이 높아지고 있고 공실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 뜻은 뭐야? 주거용 아파트는 잘 나간다는 소리예요. 멀티패밀리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내려가고 있어요. 오피스용 부동산만 공실률이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오피스용 부동산이 무너지는 걸 연준은 아마 나서서 막긴 할 텐데, 지금 얘네들이 받고 있는 압박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좀 편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에 있는 중소형 은행들을 연준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연준이 긴축을 하잖아. 그랬더니 은행들이 어떻게 됩니까? 파산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유동성이 없어서 파산을 합니다. 그쵸? 반대로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중소형 은행들이 지금 유동성, 얘네들의 현금 유동성을 쥐고 있는데 얘네들이 긴축을 해버리고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상업용 부동산의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거래가 줄어들고 구매자들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파산하고는 오피스용 부동산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여간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모든 부분들을 담당을 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